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지난 30일이었죠.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하면서 드디어 한중 FTA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무려 386일 만에 결과했는데요. 이르면 이달 안에 발효가 될 거라고 하죠.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크고요.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경제 효익을 따지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간의 졸속 협상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아주 거셉니다. 자, 이렇게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하는 한중 FTA.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을 치다 왕성호입니다. 드디어 13억 중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요. 이로써 한중 FTA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이후 1년여 만에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발효를 앞두게 됐습니다. 비준안 처리 전 여야는 지난 11월 26일부터 닷새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주된 쟁점은 피해 보전 대책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이어진 신경전 끝에 양측은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야당이 피해 보전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비준안 처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양당 정책위원장이 이 부분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뤘는데요. 타결이 선언된 이후 각종 언론 매체들은 GDP가 5년 후 1.25%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경제 활로 개척의 계기가 될 것이다 등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반면 국내의 생산 기반 붕괴 우려가 있다.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가 연간 3천억 원에 가까울 것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중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네 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축산경제연구소 노경상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국립부경대 네.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현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한중 FTA 관련된 소식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중 FTA 발효 가장 큰 의미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일단 FTA 발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의미는 대중 수출의 이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수출 지향이고 이제 중국이 가장 우리 교역 1위의 이제 국가인 만큼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절감한 동시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이 한결 이제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산한 이런 이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을 때 연간 한 6조 3천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어떤 중국 시장에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별로 손익계산이 아주 분주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어떤 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산업별로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다음에 수출 주도냐 아니면 투자 주도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적으로는 가장 기회가 될 산업 분야로서는 화장품, 의류 같은 이제 소비재 산업들이 많이 이제 이익을 볼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일반 소비재 중에서 이제 역수입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좋은 호기가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이제 공급 과잉 산업들이 있거든요.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좀 자동차 여기까지는 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 분야들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역공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자 쪽은 어떻습니까? 전자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세 인하 효과는 이제 철폐 조건이 좀 약간 그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랄까 상호 인정 제도에 대한 그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중국 진출에 있어서의 많은 비관세 장벽들을 좀 허물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소비재 중심 산업들이 좀 수혜 많이 있을 것 볼 같다. 수가 있겠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비스 업종도 상당히 그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 산업입니다. 이제 중국 경제와 이제 내수 그 변화를 보면 그 중국 시장 안에서도 지금 그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수 성장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관세 절감 효과까지 이제 이중의 효과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제 서비스 업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 여행 분야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수혜를 입는. 두 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부분은 뭐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가 보죠. 자동차는 일단 이제 빠졌고요. 양호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버렸기 때문에 완성차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미 이제 관세를 물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와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분들은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이미 생산체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한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라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부분 이런 중소업종들 고주파 뭐 이런 쪽은 좀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뭐 가장 한중 FTA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은 부분이 농축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실 국회에서 쟁점 있는 상황이 농업 분야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됐었고, 또 뭐 세관에서 그 기금 때문에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농업 분야를 보면은 그 FTA로 인한 문제를 생각할 때, 이번에 단순한 그 한중 FTA만 생각하면 안 되고 2007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뭐 예를 들자면 한EU FTA, 그다음에 연방 FTA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중국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영향이 누적되어 가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FTA가 오는 것이 어떤 한계점에 왔다가 이번에 중국하고의 그 FTA는 농업 분야는 사실은 양호에서 많이 지역되기 때문에 타격이 적다고 하지만은 한계점에 놓여 있는 농업 분야에 준 타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중국의 뭐 고소득자들이 희망하는 안전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종축 개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종돈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고 등등 뭐 육가공 제품도 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많이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좀 단추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부품질 농산물들은 오히려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게 우리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늘 이렇게 농축산업이 문제가 되는데 뭔가 앞으로 이제 FTA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농축산업 뭔가 좀 자세를 달리하고 좀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실 그 농축산물 자체만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뭐 6차 산업 관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이걸 일단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공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간 스토리나 콘텐츠화해서 이 외국의 관광객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 지역별로 특화된 뭐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들이 사실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상품화시키는 작업들이 또 따라야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특화시켜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과 뭐
가공업, 제조업, 그리고 이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 좀 약간 융복화되는 관점에서 봐야만이 좀 더 농업도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뭐 서비스와 어떤 생산, 1차 생산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에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만 해법이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업에 있어서 어떤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젊은 인구들이 좀 농촌에 가서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뭐 크게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좀 시그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작년에 그 농촌,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40, 50대가 상당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되냐면은 FTA는 사실 이게 국제 간의 경쟁력 대결이잖아요. 근데 경쟁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소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우리 농축산물을 선호하면은 그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 바뀌어야 되냐면은 지금 경쟁력은 산업의 경쟁력이잖아요. 복지나 농민의 경쟁력이 아니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 정책에 보면 산업 정책이 있고 복지 정책이 있고 뭐 농촌 정책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쟁력이라 하면 산업 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경쟁력 제고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아까 지금 사회적에서 말씀하신 파라다임을 바꾸려 그러면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 그 산업 정책을 실시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바탕에 복지 정책의 바탕에 깔려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복지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기재부, 때로는 뭐 청와대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산업 정책을 쓰고 그 산업 정책에서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2007년도에 한미 FTA 했지만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산업은 농림축산식품 산업이다 그러잖아요. 그 정책이 그때부터 좀 변화 좀 되어 왔었더라면은 대응력이 좀 올라갔을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이 농정의 파라다임, 산업의 파라다임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소비 트렌드를 좀 잘 읽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꼭 위험하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중국 시장도 실제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웰빙 시대거든요. 그래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샐러드 같은 거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섭취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유기농 상품 같은 경우는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 이상 고가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면은 늘 이렇게 FTA를 체결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때 임시방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뭔가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좀 선심성의 어떤 자금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1조 원대의 농어촌 상생기금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상 기업들에게 이제 준조세가 되는 격이고 재정 부담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이게 이제 FTA 할 때마다 이렇게 재정 축내는 거 이게 맞냐? 교수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이번에 이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그 조건으로 사실은 이제 이 기업들이 10년간 한 1조 원에 이제 달하는 이제 농업 그 농어촌 피해 대책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 협력 기금을 이제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비준안의 처리 조건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실제 이제 이 피해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품목이나 직불금을 산정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보상금을 그 책정하는 그런 셈이 돼서 이것에 대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보상금이나 피해 대책금이 좀 더 예상보다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상당한 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요새 신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농업계에서는 처음에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FTA 이 공유제를 단독 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 법안을 요청을 했고 국회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농해수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가해서 지금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사위가 가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등등 이유를 대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안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10대 그 기업에서 그 식당이 큰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수입 식자재를 쓰지 말고 국산 식자재를 쓰자 하고 사실은,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공유 제도가 어려우면 여러 가지로 식자재 공급을 수입 농산물로 하지 말고 국산 농산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니냐라고 제안을 해서 MOU까지를 체결을 했어요. 정경련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어디서 사라져 버리고 이번에 같은 이런 결론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어려운 기업에 도와준다는 상생, 서로 협조한다는 그 정신은 아주 훌륭하고 또 과거에 우리 그런 역사가 또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계산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런 조금 저는 이견을 달리하는데 정부가 FTA를 발표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에서는 생산이 이만큼 증가하고 농축산업에서 이만큼 생산이 감소한다는 표를 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손해가 생긴다는 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 뭐 그걸 1년에 1,00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담당 기관도 밝히고 쓰는 목적도 어디 쓴다고 밝혔어요. 근데 그 목적이 용도가 사실은 경쟁력 제고가 아니고 복지 정책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사실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돈이 쓰여져야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새로운 어떤 별도의 무슨 뭐 본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기구 재단 내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미 농업 분야에 그런 하는 기능을 하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하면은 이 뜻을 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 전체, 산업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제도화 시켜 놓으면은 FDA 할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할 때마다 뭐 무슨 기금이 나타날 우려는 없지 않느냐. 기금 너무하네. 네. 그래서 일단 좀 정부 측에서는 말은 하긴 했는데 좀 난처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대규모를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 논란도 사실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저는 좀 지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 농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별로 그렇게 뭐 기반이 조성되거나 뭐 농촌을 살린 그런 측면들이 없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농촌의 어떤 산업이든 아니면 영역이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추출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무마용으로 급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은 가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개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그런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게 기금 같은 게 내려오면 그냥 건물 하나 덩굴 안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유휴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상생기금을 마련한들 이게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그동안 결국 정치권에서도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런 기금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런 뭐 논란이 계속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두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은 이렇게 기업들 옆구리 찔러갖고 기금 마련한 다음에 그걸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죠? 뭐 국민의 어떤 그런 그 좀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금 걷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또 반복되는 문제 한편으로는 같아요. 이게 과연 기업에게 무조건 전가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업종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 내라, 무역이익 공유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조심스럽다. 근데 이게 저는 과거 2000년으로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중 간의 마늘 통상 분쟁이 갈등이 있었을 때 마늘 수입 문제를 갖다가 휴대폰 업체에게 전가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과거에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은 정치권의 그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소비자 후생 효과를 안 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이 소비자 후생 효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과연 그 자발적인 기부라는 게 가능할까라고 볼 때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기 마늘 문제하고 지금 높은 문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마늘 문제를 글로 간 것이 아니고 마늘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정부가 그쪽 파트로 사실은 시선을 돌렸다고 저는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민 전체를 모두 다 똑같이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수준에 알맞게 적정하게 상대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국가 경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FTA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가는 거다, 이게요. 네. 그럼 이 정책을 해가지고 손해받는 쪽도 있고 이익을 받는 쪽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정책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균형되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도 정책의 묘미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세금을 통해서 지금 준조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쪽에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또 복지 정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에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정책을 막 해왔잖아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에 잘 되었는가에 대한 비판, 평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많이 좀 이익을 얻는 데서 좀 손해보는 기업에 대해서 서로 도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근거를 두고 사실 이게 생겼는데 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나온 그 방법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준조세로 간다, 부담이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의 피해 대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되 물론 기업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 효과를 지금까지 FTA가 체결되고 나서 소비자 후생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준조세나 이중과세를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사실은 농협이라는 게 왜 있었습니까? 농민들 보호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 보호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의 이익 공유를 농업,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농협이 농민과 별개가 아니고 같죠.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 농협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데 보면은 농협도 그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은 부담이 그쪽으로 확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것이니까 거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 정권이 출발하면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를 많이 주장했잖아요.
헌법 119조 2항에 보면은 경제 주체간의 무슨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잖아요. 이번에 FTA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 손해를 보는 산업권이 이걸 조정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그것도 경제 민주화 일환이 아니냐 하는 바탕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열렸던 ECB 통화정책회의 생각보다 실망감이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금 금리는 0.01%포인트 인하가 됐고요.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밤에 제니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유럽, 이 간밤에 뉴욕 증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1970선까지 밀려나게 됐고요. 이 장 초반에는 1970.84포인트의 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197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1974.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장 1% 넘는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전거래일보다 0.66% 하락한 686.2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여전히 1%에 가까운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8% 내림세를 시현하며 242.2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1.63% 하락하며 12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한국전력 모두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삼성물산 최근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평균선 21선 아래로 밀려나게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거래일보다 0.68% 내림세를 보이며 14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소폭의 내림세를 시현하며 1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횡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며 주가 8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대로 밀리고 있고요. 동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4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연출이 됐지만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17% 하락하며 3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오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을 그려내며 8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로메드는 이 미국 바이오 업체와 함께 암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9% 넘게 밀리며 20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에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하며 주가 2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파이프.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윗스. 다른 계획이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도 지금 스튜디오에는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한중 간의 FTA 타결된 지 385일 만에 비준 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막판에 너무 졸속 처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졸속 처리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냥 뭐 정치 문화, 정책 문화 탓에 졸속이고 전문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염두를 하지 않고 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좀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정책 사안들은 뭐 메르스도 있었고 또 이제 교과서 사태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뭐 조약 체계를 선언했었고요. 이제 비준안이 이제 1년 훨씬 넘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뭐 했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턱에 맞춰가지고 급히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뭐 더 이상 논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사실 뭐 협상이라는 거는 이 적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중국 쪽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대기업 어차피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인데 뭐 그 대기업 중시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 대책은 그냥 위험하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턱에 맞춰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치권이나 정책이 좀 더 오랜 기간 수기하고 전문성을 갖지 못했던 점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통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너무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농업, 축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조금 뭐 오히려 피해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그 현지의 그 중국 공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그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것이 현지 공장들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량 생산 체제이고 굉장히 싼 인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품목인데 가격 경쟁력이 가격의 차이가 한 10배 이상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가 공세로 중국 시장의 그 공산품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왔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의 그 기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품질 차별화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 가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지금 피해가 많이 이제 그 우려가 되는 산업인데 중소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AS망이나 또는 유통 경로 이런 것들에 이제 중국 업체가 좀 여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품질을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품질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중국 기업보다 앞선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가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지만 품질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가 필요한 저는 시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부품이나 이렇게 중간재를 이제 많이 이제 대기업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 원가를 낮춘다는 이유 때문에 대기업은 후려치기를 해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같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R&D도 좀 촉발할 거고 그리고 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그런 쪽 측면에서도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소기업들이 좀 전략적으로 나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이제 전에 FTA를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오히려 10,000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50, 60% 정도 매출액, 수출액이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에서 한 35 정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FTA가 이렇게 발효됐는데 뭐 대기업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명확하고 아까 이제 영향을 주는 산업 분야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를 크게 먹여 살리는 분야들이잖아요. 근데
신문이나 이런 뭐 보도자를 보면 그 외에는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뭐 제조업 이렇게 딱 묶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과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소기업들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없고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바탕이 두고 그걸 요구해서 그걸 모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반대는 할 수 없고 이런 측면 좀 악순환이다 보니까 이 좀 중소기업들이 그런 좀 애환이 있지 않나.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2개의 FTA를 발효했는데 문제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한 통계에 보면 국내 기업 84%가 자사 수출 품목이 협상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적용 사율에 대해서는 뭐 아예 모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수출 품목이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또 89%의 업체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발효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일부 대기업만 그것을 활용을 하지 대부분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 내용조차도 모르는 채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협상 체결 단계에서부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로 협상 과정 중에서 기업의 이제 그 내용을 반영을 할 때 대기업들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또 수집하는 쪽도 있고.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협상 단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도 주로 이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는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 채널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관세청도 그렇고 한국무역협회도 그렇고 코트라 같은 경우 다 그런 FTA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좀 덜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또 하나가 이제 원산지 관리 문제인데 FTA를 체결했다 해도 원산지 검증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FTA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원산지 기준 같은 게 사실은 협상별로 모두 다 다릅니다. 틀리군요. 예. 그리고 이제 수출 품목이라든지 그 자국에서 원하는 이제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도 뭐 다 다르거니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FTA가 발효가 되면. 근데 그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특혜를 받았던 그 관세를 철폐를 하고 오히려 저희가 많은 어떤 그 벌금이나 페널티로서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양국 간의 FTA가 체결이 되면서 어떤 양국 간의 그 협의 기구가 좀 설치가 되고요. 그 협의 기구 내에서 뭔가 좀 숙련된 지식을 가진 뭐 관세사 분들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좀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원산지 규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자 간의 어떤 그 FTA 체결보다는 다자 간의 FTA 체결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뭐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든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요? 그게 이제 국제 협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다자 협정이 있고 양자 협정이 있는데 이게 FTA가 양자 협정이잖아요. 다자 협정은 사실 DJ 협상인데 DJ 협상은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로 FTA가 이게 쭉 가다 보면은 뭐 자동적으로 다자 협상 DDA가 이렇게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 나라에 따라서 경제 여건이나 문화적 전통이나 여러 가지 관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품목에 대해서 이런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이거는 양보하고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미국은 그걸 잘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외국에는 미국이 업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경제가 그 주도적으로 민간이 가져오는 우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협상에도 우리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지 민간은 정부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그런 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를 잘 못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기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산업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산업 내에서도 그 품목별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FTA가 이제 중요한 나라는 다 됐잖아요. 일본만 남았고, 뭐 한중 FTA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 지금 있는 거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문제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FTA 협상을 하고는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산지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FTA 지원센터라는 게 각 시자체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거 가가지고 뭐 강연도 하기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기도 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또 우리의 산업계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관심을 안 가는지 모르지만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우리 품목이 이거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뒷북 친다고 뭐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양자가 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협상 체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협상된 결과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중국 경제권이고 미국 경제권 두 개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제권 속에 우리가 끼어 있다 이거예요. 그 앞으로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국가 안보도 문제가 되고 세계 평화도 문제가 되고 이게 앞으로 특히 우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또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가야 다음에 오는 우리 여러 가지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FTA를 잘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 이익 효과가 어느 게 크냐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자주의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수준으로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평균적인 걸 많이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은 적어지고 양자 간 협정은 이제 이익을 높은 수준에 체결되기 때문에 높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쭉 봤을 때 경제적 이익 효과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대비해서 봤을 때는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저는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로 TPP,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한중일 FTA가 좀 더 접근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APEC을 통한 FTA의 협정 체결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한중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한일은 지금 이제 스톱은 돼 있지만 계속해서 끈을 이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중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아직 남아 있지만 이게 아직은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맞다고 동감을 하는데요. 공청회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좀 실질적인 협정 단계별로 좀 업계와 공유를 하면서 실질적인 공청회를 하는 게 우리의 국익 극대화에 큰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미 FTA는 서비스 산업이었거든요. 이슈가. 미국은 서비스 산업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한중 FTA도 저는 똑같이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산업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전략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그런 그 노력을 좀 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에 정부 투자기관, 정부 연구기관이 이게 영향평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할 때에 각 연구기관이 했던 모델을 그냥 그대로 다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모델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그 모델에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결과 발표만 하고 말았다 이게요. 그게 좀 나는 좀 아쉽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평가할 때 데이터가 예를 들면 EU나 영연방 이번에 중국도 평가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를 2007년 데이터를 잘 집어넣었다 이게요. 그러면 벌써 오랜 전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지난번에 국회 가서 뭐 토론하면서 그 하주머니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니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왜 그런 아웃 오브 데이트 시기에 뒤떨어진 걸 지금도 8년 전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영향 분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변수를 넣을 때에 저희 농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식품 변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야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치밀한 분석하에 FTA를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자간 메가 FTA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이제 내수를 키우려는 좀 전략을 바꿔가면서 맞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죠 그 제조업 2025 전략을 발표해서 이제 뭐 중국의 기술 수준을 뭐 굉장히 올리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그 중국 나름대로 이제 좀 자립 경제를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TPP를 중심으로 해 사실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일본, 한국, 중국이 굉장히 아주 끈끈한 윈윈 구조의 그런 가치 사슬인데 맞습니다. 소재랑 부품 만들고 중간재 만들고 중국이 완성해서 아주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 가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활로로 TPP를 중심으로 그런 가치 사슬을 또 새로 찾는 것 같고 중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잘못하면 이거 우리나라 낙동강 오리알되지 않겠냐 고립되지 않겠냐 하는 저는 그래서 한중일 FTA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TPP 참여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일정적으로 보면 TPP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TPP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TPP 참여 국가들이랑 우리 거의 대부분 그 FT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하고 멕시코 정도만 지금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TPP 협정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농산물 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또 한 번 벽을 또 한 번 거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한중 FTA를 할 때 TPP를 갖다가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는 필요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라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볼 것이다. 저는 그것도 너무 지나친 기우다.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FTA를 시작하는 건 우리보다 앞서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뒤져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요. 거기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더 재밌게 보시면 미국과 일본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상호 간에 FTA를 체결을 못 하거든요. 그거는 다 그만한 경제적인 보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국이 오히려 중국이랑 했고 미국이랑 했고 EU랑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이나 미국과의 그런 관계 개선에 큰 문제 없이 일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그 큰 뭐 의견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뭐 한국만 뭐 이렇게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딱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이제 미국하고는 경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국이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그 사이에서 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좀 의문점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이 좀 더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서비스 콘텐츠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중국 내부의 과잉 산업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기업들이 이제 한류와 관련해가지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게 뭐 한류 아울러가지고 이번에 한중 FTA가 어떻게 효과를 보일 것이냐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한중 합작을 하게 되면 뭐 중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등하게 이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FTA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 그 외에 어떤 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중 FTA만 얘기를 하니까 좀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성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지금 뭐 메가 FTA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한중 FTA가 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아까 뭐 기금 문제도 그러고요. 너무 막판에 가서 좀 졸속 처리하는 면이 없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남은 FTA 비준도 여러 가지 이제 숙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의 글로벌 통상 질서들이 너무 FTA라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자 간 이런 네트워크보다는 좀 더 지역 통합 체제, 국제 생산 네트워크 체제로 나가는 것이 이제 트렌드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FTA보다는 저희가 이런 지역 통합 경제 체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주장들이 좀 힘을 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뭐 무역 이득 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기존의 이제 법 체계에서 상당히 이제 수용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좀 상생안을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원장님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네. 오늘 얘기 좀 정리하셔가지고요. 요즘 FTA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해 주십시오. 한중 FTA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관계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남북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가까이 당길 수 있는 좋은 지렛대로 사용하는데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미국 중심의 경제권과 중국 중심의 경제권이 한국이 소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앞으로 세계는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마지막에 긍정적인 말씀으로 좀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중 FTA 비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짚어봤고요. 앞으로 또 활용 방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 그리고 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 국립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 네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때 중국 시장을 두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13억 인구에 1원씩만 벌어도 14억 원이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을 두고 그런 순진한 발상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던 중국 만만디의 위력을 실감한 덕분이겠죠. 그렇게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중국과 중국 시장이지만 이번 한중 FTA가 그 속내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억 중국 시장을 향한 진출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